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나는 오늘 하루를 나의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온전하고 즐겁게 매일을 지내려 노력한다. 우리는 인생의 하루하루를 함께 시간 여행을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멋진 여행을 즐기는 것 뿐이다. 오늘은 영화 어바웃 타임의 명대사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 9월이었죠. 처음으로 우리군 외부망과 내부망이 모두 해킹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면서 비밀 자료가 있지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미 연합 군사작전 기밀인 작전계획 5027의 일부 내용이 유출됐다는 게 확인되면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의 김승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게 5027이 유출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작년에 해킹당한 겁니까? 네, 작년에 해킹당한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작년에 9월에 이제 군 내부망에 어떤 해커가 침입한 정황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후로 이제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져서 사건 조사들을 이제 쭉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침투했는지, 뭐 어떤 자료들이 나갔는지가 조금씩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해커가 나온 정황, 그래서 어떤 자료들이 유출이 됐는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유출이 됐는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일부가 유출됐다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작게 5027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 50이 붙으면 그게 이제 한반도에서 수행되는 한미 연합작전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려진 건 이 작게 5027에 대한 일부 내용이 공개된 걸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군 발표도 일부 시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군 얘기는 지금 수사가 더 진행 중이고 이것을 최대한 빨리 종결시켜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한다, 이거예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아마 군으로서도 실제 뭐 피해 사례를 100% 전부 다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뭐 물론 뭐 군사 기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을 테지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거는 뭐 군사 전문가들이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가 유출이 됐느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죠? 근데 이게요, 그 자료에다 암호 체계를 구축해서 유출되더라도 읽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이건 뭐 사실은 암호화 시켜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은 뭐 여러 가지 뭐 보안 프로그램이 취약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들, 또 이들을 통제하는 어떤 지휘관 수준의 어떤 보안의식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보안의식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써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 시켜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암호화시키는 비밀번호가 무슨 아주 간단한 걸 해놨다든가 예. 아니면 비밀번호 관리를 잘못해서 이게 외부로 유출이 되면 뭐 암호화 하나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안의식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이런 문제는 또 발생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 일단은 뭐 저는 이쪽 관련해서 이제 업무들을 많이 하니까 예. 제가 보면 우리가 뭐 군 현대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은 그렇게 현대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정부 보면 뭐 전자정부라든가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정부 부처에 계신 분들의 어떤 IT에 대한 의식, 보안에 대한 의식이 군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말로만 군의 현대화 이러지 말고 예. 군의 전반적인 어떤 IT에 대한 의식 자체를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보안 의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어떤 군의 상황을 보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업무 분장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예. 지금 보면 사이버 보안을 다루는 부서가 국군 기무사령부가 있고요. 예. 또 어떤 사이버 사령부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군의 어떤 정보화 기획관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들 간의 업무 분장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업무 분장이 중복되다 보니까 또 컨트롤 타워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좀 방어 대책,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응책 이런 것들이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지금 예를 들면 컨트롤 타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 예를 들면 예. 실제로 이번 어떤 국감이 생기고 나서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모 당의 의원께서 이렇게 총체적 난관인데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 보이지가 않는다. 도대체 이번 사건의 뭐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컨트롤 타워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럼 도대체 어떤 부서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냐. 예.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사이버 사령부가 계속해서 어떤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이버 사령부의 수장은 별이 2개입니다. 예. 근데 기무사령부 사령관은 별이 3개거든요. 예. 그 정보화 기획관실은 그보다 더 높고요. 예.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싶어도 예. 국군의 지휘 통제 체계상 그게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일단 계급이 낮거든요. 아하. 그럼 계급 낮은 사람이 컨트롤 타워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따르시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걸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이 보실 때에는 북한의 해킹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물어주시는데요. 예. 이제 객관적인 답을 좀 하려다 보니까 제가 예. 예로 드는 것이 일단 인원수로 따지면 이제 정부 공식 발표는 북한의 해킹 인력은 1,700명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 1,700명의 지원 인력을 한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실력 자체만 놓고 보면 작년에 전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대회거든요. 우리나라 대표로는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예. 그다음에 카이스트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어. 북한에서는 최초로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왔거든요. 어허.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보다 성적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컴퓨터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게 잘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전략 물자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도 사실 북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이론적으로 따지면 일단은 그 해킹에 필요한 툴, 그러니까 이게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수준이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 여부와 예. 컴퓨터 해킹을 잘하느냐 여부는 그닥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예. 우리가 인도를 볼 때 소프트웨어 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도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것은 어떤
어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의지, 그다음에 그 어떤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가의 문제지,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스킬을 들리는 데는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해킹이나 보안과 관련한 것들은 전략물자로 분류돼서 예. 수출이 통제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인터넷에 또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해킹 요원들은 북한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유럽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유럽도 있어요? 예. 여기서는 굉장히 활동이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유럽도 있구나. 네. 유럽에서 그러면 그 유럽 국가들이 그 가만히 안 둘 텐데. 예? 그게 몇 군데를 이렇게 거쳐서 오면 예. 그러니까 보통 거기인데 제가 해킹 요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거든요. 유학생입니다 뭐 이러고. 유학생도 있고요. 예. 뭐 중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업자로 신분이 돼 있고요. 야, 그러면은 뭐 북한이 사실 북한의 해킹의 타겟은 주로 우리겠죠. 그죠? 우리도 될 수 있고요. 보통 이 요원들이 양성이 되면 예. 3명에서 5명이 한 개 조가 됩니다. 예. 이 각 조가 특정 나라의 특정 시스템을 공격하도록 임무를 할당받거든요. 예. 그래서 조 단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 단위로 움직인다. 네, 그럼 어떤 특정 팀은 한국을 공격하는 팀이 있는 거고, 예. 어떤 팀은 또 미국의 어디를 공격하는 팀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의 방어 능력도 이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컨트롤 타워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니 이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시스템 말고요. 실제로 이 해킹을 막는 우리의 기술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야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또 이제 국민들이 좀 무력감이 드시잖아요.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예.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진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 주요 정보통신 시설에 하루 평균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일평균 14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시도되는 해킹 시도 건수가 하루 평균 140만 건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매일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못 막은 게 언론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140만, 근데 잠깐만요. 말씀도 중에 죄송한데 140만 건이나 되는 해킹 시도를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북한이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북에서 온 것도 있고 중국에서 온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군데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인터넷 환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공격 시도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합니다. 야, 그 140만 건 중에 못 막은 게 보도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예. 외국의 글로벌 보안업체 사장들이 예. 요새 한국에 진출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걸 다 팔아봤자 5천만 개 정도 파는 건데 예. 시장이 굉장히 작지 않느냐. 예. 근데 당신 같은 글로벌 업체가 왜 한국에 들어오냐라고 물었더니 한국에서는 책에서나 보던 그런 공격들이 막 시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견디면 외국에서 자랑을 할 수가 있어서 테스트베드 삼아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그거 우리는 뭐 전 세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근데 교수님, 주로 개인 PC 같은 것도 공격을 당할 수는 물론 이론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주로 그런 해킹의 목표가 되는 거는 공공기관입니까? 어딥니까? 예전에는 주로 공공기관이었는데요.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관은 정부 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이 예.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 부처 공격을 많이 했는데,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보안 수준을 계속해서 높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를 직접 공격하기는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요새는 공격 대상이 민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부처에 보면 여러 가지 전자결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전자결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 또는 그 어떤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사람의 가족들의 외부 메일 계정 이런 걸 해킹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외부를 통해서 정부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공격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네요. 그죠?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20년까지 적게는 300억 개, 많게는 500억 개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럼 그게 다 그냥 해킹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2015년까지 스마트 TV,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킹이 가능하다고 시연이 됐고요. 지금 해커들은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내부에 영화도 보고 인터넷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네. 그걸 해킹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40만 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쭈피스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의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00년 정도에 포드 자동차를 앞질렀다고 그러네요. 미국 시간 3일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가 $298, 시가총액이 $487억, 우리 돈으로 5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보다 시총이 많은 건 이제 삼성전자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300조 원 정도 육박하고 나머지 2위권의 그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데 시총이 한 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테슬라가 이것보다 더 많고 이것만큼 더 많냐. 포드의 시가총액이 $453억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고요. 미국 자동차 업체에서 시총 1위가 GM인데 GM이 $510억 테슬라가 얼마인가 GM도 넘어서서 미국 내 자동차 업체 중에 최고의 시총 1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지 14년밖에 안 된 회사입니다. 예. 포드는 다 아시는 것처럼 포드 시스템 알죠? 컨베이어 벨트 통해서 대량 생산해서 자동차 대중시대를 열었는데 예. 올해로 11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된 청년 기업이 100년이 넘은 100년 기업의 기업 가치를 넘어선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기업 실적 면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포드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그 이익만 봐도 테슬라는 그동안 이익을 낸 적이 없어요. 같은 한 5년간 $23억 손실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원 정도의 손실을 냈고, 포드는 그 같은 기간에 $260억, 30조 원이 넘는 이익을 냈는데 어떻게 테슬라 주가가 더 높냐는 거죠. 매출도 테슬라는 $70억, 포드는 $1,518억, 판매량도 거의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예. 포드는 600만 대, 700만 대 파는데 1년에 테슬라는 작년에 4만 대 팔았거든요. 근데 왜 주가가 이러냐는 거죠. 주가는 당연히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죠. 예. 테슬라의 성장성이 훨씬 높다라고 투자자들은 보는 거고요. 아하. 테슬라가 실제 1분기에만 전기차를 2만 5천 대 팔았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 이상 늘어난 거고요. 예. 누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기차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람들은 테슬라를 원하는 것 같다. 포르쉐를 타던 사람들이 테슬라로 옮겨 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딱 맞아 들어맞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전기차, 이게 충전 시간이 참 문제일 것 같은데. 충전 시간은 빨리 할 수 있는데 인프라가 예. 전기 충전이 떨어지면 어디 가서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예. 불안한 거죠. 우리 기름 한 50km, 60km만 남으면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주유소 찾게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충전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어떤 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 소식이 한동안 좀 잠잠했는데, 현대자동차의 중국 판매량이 반토막 났다 그러네요, 이거 참. 중국 내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1월, 2월만 해도 작년보다 판매량이 늘었어요. 근데 지난달 3월에 판매량을 봤더니, 현대기아차 합쳐서 7만 2천 대로 1년 전보다 52%나 감소했습니다. 반토막 난 거죠. 네. 현대차가 44% 줄었고 기아차가 68%나 감소했습니다. 왜? 2월 28일 날 한국 국방부하고 롯데그룹이 사드 부지 계약 체결했잖아요. 네. 3월 들어서 중국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3월 들어서 중국 내 한국산 자동차의 불매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당연히 한국이 위기니까 일본이나 독일 업체들은 이제 콧노래를 부르겠죠.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한국 자동차 팔고 일본 독일차 사면 수백만 원 깎아주겠습니다라는 할인 행사를 지금 중국 내에서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차 판매량이 줄면은 중국 업체들도 피해 볼 텐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현대차, 예. 기아차는 합작사입니다. 예. 현대차가 아니라
베이징 현대차입니다. 베이징시하고 베이징시의 국영기업하고 합작을 하고 있고 기아차가 아니라 둥펑 위에다 기아차입니다. 세 곳이 합작을 하고 있어요. 즉 중국의 합작 회사들도 같이 피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한국차 불매 현상이 꽤 오래 가겠어라는 전망이 있는데 하지만 2011년에 이제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 그 영토 분쟁일 때 일본 도요타도 중국에서 합작사거든요. 근데 도요타 판매 불매 운동이 꽤 갔어요. 몇 달, 1년 가까이. 한국도 상당 기간 불매 운동이 어떤 그 영향으로 고전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 검색 사이트에 그리고 롯데를 치면은 일본 라쿠텐이 나온다는 건데 참 중국 참 재밌는 나라예요. 맞습니다. 예? 신유를 치면 신유 교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면 왜 이렇게 되냐. 롯데는 그 중국 한자로 하면 즐거울 낙의 하늘천, 락천입니다. 특히 여기 우리 잠시 가다 롯데월드 보면 낙천세계라고 돼 있거든요. 그 중국어 발음으로는 이제 러티엔이라고 하는데 라쿠텐도 한자로 하면 똑같습니다. 낙천, 러티엔이라고 되는 거죠. 원래는 락천, 러티엔이라고 치면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치면 롯데가 나왔는데 이제는 일본 라쿠텐이 뜬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지?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중국의 노골적인 롯데의 지우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롯데는 중국 내에서 롯데 간판을 내리고 있어요. 롯데 영화관을 롯데라는 장을 빼고 국제영화관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롯데의 불매운동, 반롯데 운동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쇼비니즘이고 좀 치졸하죠. 참... 그 워렌 버핏 회장이 중국에서 콜라 모델로 나섰다는 소식도 있네요. 워렌 버핏 버크셔 회장은 뭐 다 알려졌지만 코카콜라 지분의 9.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죠. 그래요? 맞습니다. 콜라 광입니다. 뭐 매일 본인은 콜라를 먹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산다. 뭐 콜라를 통해서 2,600칼로리를 매일 얻고 있다. 그래서 뭐 매일 브로콜리하고 물 먹는다고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콜라 먹어서 100살까지 사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면서 지금 만 86세인데 매일 콜라를 먹고 있어요. 얼마 전에 체리향이 첨가된 콜라가 나왔는데 중국에서도 지난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콜라 강이니까 콜라에 거기에 워렌 버핏 사진을 얼굴을 넣는 콜라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반응을 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워렌 버핏에 대해 상당한 어떤 그 선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정판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한정판이 아니라 더 내겠죠. 그래서 뭐 그 체리코크에 대한 워렌 버핏은 체리코크 과연 중국 사람들이 잘 마실지 이것도 중국 시장에 상당히 관심입니다.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요새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하는데 그죠? 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대비 2.2%였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고요. 2.2%니까 숫자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뭐든지 상대적이잖아요. 이전에 1%대 0%대 상승이었는데 갑자기 올 들어서 1월에 2%, 2월에 1.9%, 3월에 2.2%로 뛰었으니까 체감하는 게 너무 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름값, 농축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기름값은 14.4%, 농축산물은 5.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지난해 1년 전에는 저유가였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뛰었다는 느낌이 있고 식료품, 생필품, 뭐 공공요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1년 전보다 2.8%나 올라서 2012년 1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서 숫자는 2.2%지만 체감하는 생활물가의 체감지수는 훨씬 이보다 높다라는 거죠. 자, 요새 벚꽃 피고 요새 그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도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벚꽃 알바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온라인이나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벚꽃이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로 벚꽃 알바가 지금 뜨고 있어요. 벚꽃 알바가 그 뭐예요? 벚꽃 알바라는 게 이제 시급 1만 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그게 지금 법정 시급이 6,000원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괜찮으니까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혹하는 거죠. 이거 뭐냐 봤더니 애인 대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벚꽃 축제, 벚꽃 보러 같이 갈 애인 구합니다를 이제 벚꽃 알바란 말로 이제 포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는 원래 이제 이런 애인 대행 알바 같은 경우는
네, 그거 좀 위험한데. 맞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한 SNS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데이트, 뭐 구인 구직, 벚꽃 알바 구인 구직 전용 페이지까지 등장을 했어요. 주로 이제 말씀하신 건 위험합니다. 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이제 시급 1만 원 보고 갔는데 뭐 벚꽃도 보고 용돈도 벌 수 있는 거 좋다라고 봤더니 이게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를 원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을 하려면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뭐 편의점에서 당연히 아르바이트 하려면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그런 요건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SNS상 개인간 계약이니까 이걸 다 뭐 계약서 쓰고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되게 단속하기도 힘든 거고요. 실제로 애인 대행 알바를 막을 법적 근거는 현행법에서는 없다라고 해요. 이게 미성년자니까 문제가 되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뭐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까 경찰로서도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물론 시급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건전한 알바를 통해서 이 노동에 참다운 대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게 젊을 때 느끼지 않으면 이게 느낄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 일자리가 참 많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쪼록 비 피해 없으시고 우산 꼭 가지고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